중력 두 번째 시간. 5교시에는 조는 아이들이 많았다.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졸린 모양이었다. 자, 모두 책상에 엎드립니다. 아이들은 살짝 놀라는 눈치였다. 졸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엎드렸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던 아이들은 약간 의문스럽다는 눈을 떠 보였다. 10분만 자고 남은 시간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망설이던 아이들도 이제 책상에 엎드려서 고개를 파묻었다. 그러나 한 명 예외가 있었다. 창가 쪽에 앉은 아이였는데 나를 쳐다보면서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아이는 내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냥 생각에 잠긴 아이려니 했다. 나도 무시하고 교실 안을 조용히 어슬렁거렸다. 교실이 정지된 듯 조용해졌다. 운동장에서 체육 중인 아이들의 목소리는 창밖을 겉돌다가 튕겨나갔다. 시간에서 분리된 듯한 고요함이었다. 커튼도 들어오는 햇빛을 머금다 삼켜버리고 바람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었다. 그때 아이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선생님, 창밖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상 밖의 물음에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까 하는 중 아이가 말을 이었다. 내다봐도 특별한 건 없거든요. 막상 밖에 나가도 거들떠본 적 없는 풍경들인데 여기서는 왜 자꾸 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왜 자꾸 보게 될까요? 창밖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지요? 그건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그리운 기분인데. 나도 자주 창밖을 바라보곤 했으므로 내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해 주기로 하였다. 오늘 수업 끝나면 한번 창밖에 보이는 곳으로 가보세요. 집에 빨리 가야지, 학원에 가야 하는데 하는 생각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가서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알게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데 아이는 약간 눈치 보는 듯한 어투로 말했다. 갑자기 권태가 밀려오는 기분이었다. 어딘가에 벗어 던져 놓았던 일상의 무게가 나를 발견하고 서서히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가슴이 답답해지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던져야 될 것 같았다. 10분 지났으니까 다시 수업 시작합니다. 퇴근하는 길에 정 선생이 따라붙었다. 지하철역까지 같은 방향인 듯 했다. 정 선생님도 동우랑 많이 친하신가요? 동우쌤이요? 네, 제가 처음 왔을 때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업무 외적으로도 의지가 되어 주셔서 제법 친해졌죠? 정 선생은 이어서 동우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책임감도 강하고 열성적이며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이다. 누구나 선생이라면 그런 자세를 가져볼 법하지만 그런 마음을 지속해 나가기는 쉽지 않은데 동우는 잘 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좀 고지식한 태도를 보이실 때가 있어요. 학생들 진로 상담할 때 되게 보수적이시거든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이유를 물으니까
아이들이 날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사로서 최선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시질 않아서 짐작만 해보고 있네요. 날지 않고더라. 동호다운 설명이었네요. 동우쌤은 시인이셨잖아요.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걸까요? 뭐 은유라면 은유이긴 하겠지만 시적이진 않네요. 그거. 동우쌤은 그런 데서는 말을 꼭 돌리거나 피하세요. 그런 아리송한 이유에 대해서라든가 문학에 관해서라든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아이들에게 보이는 태도나 정 선생에게 보이는 동우의 태도는 왠지 그의 절필과 연관이 있어 보였다. 그 절필은 동우 자신의 삶을 바꿔버릴 만한 어떤 각오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만 같았다. 동우는 무슨 생각이었던 것일까? 오늘도 동우에 대한 생각이 끊이질 않았다. 동우와 나눴던 이메일도 뒤져보고 동아리 활동하던 당시의 자료들도 찾아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는 절필을 한 날로부터 너무 오래전이라 그의 변화한 심리가 잘 짚어지지 않았다. 글 속에서의 동우는 항상 초연했다. 갑자기 절필을 할 사람이라고 짐작해 볼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글 안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우에 대한 생각을 하다 잠이 들어선지 새에 관한 꿈을 꾸었다. 새 한 마리가 하늘 높이 날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둥지 지을 곳을 찾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딘가 불안하여서 새라기보다는 날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갑자기 땅이 꺼지며 구덩이가 생겨났다. 나는 놀라 뒤로 주춤했다. 구덩이에는 나무 뿌리가 서로 엉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문득 둥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새는 추락하고 있었다. 새가 추락한 곳에서 흙먼지가 일었다. 다가가 보니 새는 보이지 않고 타조 같은 것 한 마리가 먼지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것은 나를 보더니 어디론가 달려가 버리기 시작했고 흙먼지가 일자 나는 기침을 하면서 잠에서 깨고 말았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무렵이었다. 깊지 않은 새벽 시간이라 방 안은 별로 어둡지 않았다. 바깥은 푸른 필름을 더 씌운 듯 어스름이 깔려 있었다. 하늘이 왠지 낮아 보였다. 오늘은 낮에 졸음이 쏟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꿈이 잘 잊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런 어중간한 새벽 시간에 일어나면 꼭 꿈은 생생했다. 무슨 꿈을 꾸었든 잠에서 깨면 잊어버리게 되는 아침과 달리 새벽은 그날 꾼 꿈을 쉽게 잊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감상에 젖는 시간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아침의 햇볕에 꿈이 타버리기 전에 깨어나 꿈이 현실을 침범해버린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런 날에는 졸음이 쏟아졌다. 마치 꿈에서 깨라는 듯 중력으로 고개가 내리눌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말이다. 낮잠을 잠깐 자고 나면 마치 하루가 다시 시작된 기분이 드는 것도 어쩌면 그때까지 꿈이 완전히 깨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사이에 학교에는 철쭉이 만개했다. 5월 이맘때면 항상 학교나 길거리에 철쭉이 만발해 있었다. 철쭉은 분명 예쁜 꽃이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어딘가 억세고 답답해 보이는 느낌을 풍기는 꽃이라고 생각했다. 여린 꽃잎이 잠깐 피고 떨어지는 진달래와 비교가 되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질 때를 잊어버린 꽃인 양 파릇하게 피어있는 게 어쩐지 익숙하면서도 애틋한 마음이 든다고 해야겠다. 교무실에서 수업 자료를 정리하다가 얼마 전에 본 학생 기록부가 떠올라 정 선생에게 물었다. 정 선생님, 저희 반 학생 기록부 보니까 장래희망이 다 엇비슷하던데 선생님 반도 그래요? 그거 진로 조사할 때 부모님들의 자녀 희망 진로도 함께 조사해서 그래요. 부모와 학생 간의 의견 차이가 있으면 서로 조율해서 써오게 하거든요. 그런데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학생들이 알아서 그냥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을 만한 직업으로 써오곤 해요. 그 외에도 담임의 재량으로 진로가 간섭받기도 하고요. 정 선생은 말을 이었다. 그래도 직접 물어보면 아이들이 자기 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참, 선생님 반에 세원이라는 학생이요. 시인이 꿈이라고 했었어요. 정 선생은 내 자리 파티션에 붙어있는 학생 사진 중에 하나를 가리켰다. 가만 보니 저번에 창밖을 보던 그 아이였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에서 세원이를 잠깐 불렀다. 그때 그거 알아냈나요? 나의 물음에 세원이는 잠깐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창밖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바깥을 봤던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알아낸 게 있다니 기특해 보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했다. 시인이 꿈이에요? 꿈은 꿈인데 잘 모르겠어요. 책을 그렇게 잘 읽진 않거든요. 써놓은 시 있으면 언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원이는 늘 무언가에 취해 있는 듯 보였다. 그 무언가는 아마도 생각일 것이다. 조금 느릿하고 차분한 이 아이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우 속을 지나는 배와도 같을 수 있을 일이었다. 세원이가 시를 쓰는 동인이 무엇일지 궁금해졌다. 세원이에게 시는 춤 같은 것일까? 몸부림 같은 것일까? 교무실로 돌아가 잠깐 생각에 젖었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무엇 때문에 시를 쓰려고 했었더라? 생각해보니 지키고 싶은 게 있어서였다. 시를 쓰면 내 모든 게 휩쓸려 없어진다고 해도 그것 하나는 남아서 내 자리를 지켜줄 것만 같은 거였다. 문학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시를 썼던 이유는 그런 것이었다. 해질 무렵 문자가 하나 날아왔다. 재현아, 별일 없지? 얼굴 좀 보자. 친구 경준이었다. 전화해보니 마침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버스를 타고 바로 달려갔다. 고기 먹을래? 경준이가 나를 보자마자 한 소리는 그것이었다. 좀만 걷다가. 사람들이 막 퇴근하는 시간이라 거리가 붐볐다. 회식을 하러 가는 사람들도 보이고 일이 잘 안 끝났는지 전화를 받고 뛰어가는 사람들도 보였다.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이 있어 보였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물살처럼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경준이와 나는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경준이는 넥타이를 풀어 한 손에
나는 그런 경준이의 모습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 있어? 경준이는 잠깐 쳐다보더니 슬쩍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일은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무슨 일 있어도 나 같은 사람들은 그게 일상 아니겠냐? 경준이는 광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경력이 차면 프리랜서로 일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나중에 말을 바꾸었다. 익숙해지는 게 무섭다며 굳이 프리랜서로 일해봤자 뭐가 낫겠냐는 것이었다. 비는 시간이 많고 자유로워진들 특별히 할 것이 없는데 그런 시간을 위해 불안감을 자초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그때 경준이의 얼굴은 무언가 불편함이 가득해 보였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아직도 직장 가질 생각 없지, 너는? 그러고는 혼자 또 말을 이었다. 떠돌듯 사는 것도 괜찮냐? 나는 잠깐 뜸을 들이다 말을 꺼냈다. 옛날에도 말했지만 어떤 일이 닥치면 나는 그 이유가 벌써 떠올라. 짐을 풀면 다시 그 짐을 싸야 할 것이 걱정이 돼. 푼 짐을 싸지 않으면 발이 묶여버릴 것이고 나는 그래서 짐을 어디에도 풀어놓고 싶지가 않아. 또 그 소리구나. 처음부터 짐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싶지만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잠깐 내려놓을 자리만 찾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래, 그렇게 계속 걸어만 다니면 어디로 가는데?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디든 갈 수 있으려고 하는 거지. 경준이는 알았다는 듯 더 묻지 않았다. 이제 그만 걷고 식당이나 들어가자. 나 배고프다. 우리는 삼겹살 집에 들어갔다. 식당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고기들은 배연장치 때문에 연기도 없이 구워지고 있었다. 자리에 앉아 삼겹살 2인분을 주문하고 물을 따랐다. 상은 비어있을 새도 없이 금방 반찬으로 가득 차려졌다. 뭔가 상이 비어있는 시간에 그 공백을 앗아간 게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고기가 날라졌고 우리는 그걸 바로 불판에 올려 구워지기를 가만 기다렸다. 그러다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 말을 꺼냈다. 경준아, 혹시 동우가 절필할 무렵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어쩌면 경준이는 동우가 절필한 이유에 관해 무언가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준이도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였다. 지금은 소원해지긴 했지만 동우와 교류가 많았던 사이였다. 경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동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도 몰라. 아마 아무도 모를걸. 우리도 안 그래도 궁금해했지. 그런데 동우가 어떤 녀석이냐? 절필하기 바로 전날에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대하던 녀석이잖아. 경준이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다. 내가 보기엔 무슨 특별한 일을 겪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무슨 생각이 이어져 와서 그런 것 같은데 걔 생각을 알 방법이 있나? 뭐 이상한 말을 하나 하긴 했었는데 경준이는 동우가 나를 보고 다리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날개도 있는 사람이더라 하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내가 졸업이 다가올 무렵 들어오는 자리 다 마다하고 대학원도 회사도 아닌 군대나 가버리겠다고 선언한 때부터
나에 대해 그런 말들을 종종 꺼내기 시작했던 것 같다고 했다. 원래 종종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감수성이 깊은 친구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싶다고 했다. 너 왜 애들한테서 은근히 부러움 샀던 거 알지? 치사하게 문학하는 녀석이 성적이 좋다고. 그런데 동우는 그런 기색이 하나도 없었거든? 너에 대해 그런 말이 오가도 아무런 관심 없어 했다고. 그런데 그때 이후로 너에 대한 이야기들 관심을 가졌어. 뭔가 네 행동이 예상 밖이었는지 말이야. 내가 좋은 성적을 살리지 않고 군대에 간 것이 동우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던 모양이었다. 동우에게는 적어도 단순히 있는 자의 여유 같은 것으로 보였을 리는 없다. 어떤 점에서 예상과 달라 보였던 것인지는 동우의 생각을 짐작해보기 어려웠다. 그나저나 동우는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 얼마 전에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병이 나서 잠깐 쉬고 있대. 교사가 되어버리더니 결국 탈이 났군 그래. 경준이는 병이 난 이유를 알겠다는 투로 피식거렸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너같이 예민한 사람은 병이 나기 전에 아파서 병까진 안 갈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프면서도 아픈 줄 몰라서 병이 나야 내가 아프구나 하지. 그 녀석도 많이 변했네. 그러고는 가만 생각에 잠기나 싶더니 툭 던지듯 말을 이었다. 에이씨, 나도 병나기 전에 그만둬버릴까?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진심이 어려있는 말 같았다. 어딘가 착잡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가 우스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제 30 좀 넘은 놈들이 꼴값을 떨고 있다고 끌끌거릴까? 그런들 어떠리. 병을 키워서 병원에 가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의사에게 큰 병을 진단받으면 그게 훈장인 줄 아는 사람들보다는 현명할 테니까. 우리는 그 뒤로 별말 없이 고기나 씹어 삼켰다. 말소리는 주변에서만 맴돌았고 어쩌다 튕겨들어온 말들도 입안의 고기처럼 뭉개졌다. 술도 없이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간단히 작별했다.